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실무 강의를 맡게 된 이용훈 평가사입니다. 저하고 같이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 기초부터 해서 유형별, 목적별 평가, 기출문제 풀이까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기본 강의 성격은 좀 강하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풀이까지 넣고 가급적 실무적인 사례도 넣으려고 노력해서 이 강의를 또 충실히 반복해서 수강해도 어느 정도 실무에 대한 기초를 쌓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파트는 감정평가 객관인데요. 객관은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1절, 기본적 사항. 감정평가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정평가법 2조 2호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 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예, 이게 이제 감정평가의 행위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게 이제 감정평가의 목적인 거죠. 예, 정리하면 어떤 물건, 토지 등에 대해 해당되는 그런 대상 자산에 대해서 무엇을 경제적인 가치를 판정하는 그런 전문가적 행위를 행해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우리 돈으로 표시하는 것,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토지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대부분 토지 등이라는 이런 뭉뚱그려서 표현된 이런 명칭은 주로 토지나 건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감정평가의 대상 중에서요. 예. 그런데 여기 저희 보면 가치 하락 또는 가치 증가분도 평가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요 가치 하락 또는 가치 증가분은 어떤 자산이 이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조건이 변한다든지 시장 상황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지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용적률보다 훨씬 더 많은 용적률을 주게 되면 토지 가치는 증가할 거잖아요. 그런 조건과 상황 하에서 토지 가치의 증가나 감소분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가치 하락과 가치 증가분도 어떤 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의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만 무형자산의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회계상 개발비로 특정하기 위해 적정 비용을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때 자산의 경제적 가치인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항목의 비용을 결정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무형자산의 개발비 항목으로 특정되는 그런 값을 결정할 때 또 보상평가에서는요. 보상평가의 대원칙은 어떤 물건을 공권력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수용할 때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대가 어떤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다 그러면 이거를 옮겨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소유자한테. 그러면서 그 적정한 옮길 수 있는 이전 비용을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닐하우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옮기는 비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대상은 이런 자산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산과 결부된 특정한 비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가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심미적인 가치, 뭐 주관적인 가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제적 객관적인 가치를 우리는 추정하는 것이다.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건 그것을 우리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범위의 값으로 우리가 추정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수적일 때는 얼마, 그 다음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정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가액이 범위로 나눠질 때는 대부분 감정평가 용도가 아니고 가치 추정이라는 어떤 별도의 컨설팅을 진행할 때 이렇게 범위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대상은 아까 토지 등이라고 했는데 이 정확하게 법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 대표적인 건 건물이죠. 동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재산이 그 뭐가 있냐 이렇게 넘겨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토지, 정착물, 동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나머지 물건들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예. 동산에는 뭐 원재료, 비품, 기계, 기구 혼자서 막 움직이지 못해서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지식재산권 또 영업권 우리 이제 권리금 이런 것들이 다 평가 대상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장과 광업 재단에 대해서 이 재단으로 표현된 거는 특별히 이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당이라는 거니까 이제 묶어서 대출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공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물건, 공장 건물, 토지에 국한되지 않고 이 공장에 다 귀속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 다 묶어서 뭐 공장이 갖고 있는 뭐 특허든 뭐 그밖에 무형자산이든 다 묶어가지고 대출을 실행할 때 이렇게 재단 저당법에 따라서 처리하거든요. 그때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무, 인목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제부동산, 부동산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거의 준해서 볼 수 있는 준부동산 그런 것들 의제부동산을 하는데 의제부동산의 특징은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이런 것도 평가하고 여기 이제 유가증권에는 기업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명칭은 정확하게는 기업 및 그 지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기업 및 그 소유 지분 이런 것도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과거에는 거의 이렇게 유형자산 쪽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국한됐거든요. 최근엔 무형자산 쪽으로 확대되고 있고 무형자산을 넘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우리 재무적으로 이제 추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정평가는 왜 하는 것인가? 아까 그 감정평가의 최종 목적은 경제적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목적인데 그래서 결과가 나온 값을 어디에다 쓸 거냐, 감정평가의 결과를 어디에 쓰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활용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이 감정평가서는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뉴스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용 상황 그런데 이용 어디에 쓸 거냐.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가 안 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평가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평가하는 목적 중에 시가를 참고할 목적에 일반 거래라는 목적이 있어요. 거래의 시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가 참고용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대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담보 목적이 돼야 되는 건데 담보 목적이라고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사용처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에서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매도 청구할 때 사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낸 보고서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목적과 유수는 일치될 수는 없긴 한데 목적과 유수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목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대출을 받는데 꼭 은행만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기업체가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무슨 대리점. 대리점 같은 경우는 그 개별 대리점에서 본사에 어떤 원재료나 이런 물품을 공급받잖아요. 그것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해서 본인의 그 재산에 대해서 담보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는 은행에서 하기도 하고 기업체에서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매 돈을 안 갚으니까 강제로 매각하는 거죠. 강제 매각.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어요. 임의 경매는 저당권에 기해서 은행이 설정한 저당권에 기해서 하는 거고 강제 경매는 돈을 안 갚아서 개인이 어떤 특정한 그 권한을 가지고 강제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불필요하면 매각할 수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할 수도 있고 그 국공유재산을 포함한 일단의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 포함된다 그러면 그 재개발 조합 사업 시행자한테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처분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낡은 재산과 나중에 신축돼서 공급될 새 아파트랑 교환할 목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뭘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낡은 현재 상태의 주택을 평가하고 새 아파트를 평가해서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무상 양수도는 여기 있는 모든 평가는 뒤쪽에 다 목적별 평가에서 아주 세세하게 다루지만 개략적인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상이니까 돈을 안 받고 주고받는 것. 이 재개발 구역에서요. 재개발 구역에서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던 게 있는데 이게 폭이 좁아요. 그거를 조합한테 넘겨주고 조합이 그러면 새로 널찍한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 체납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양수도 과정이거든요. 근데 돈을 안 받고 서로 주고받는 것, 그래서 무상 양수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이라는 걸 1차 때 공부하셨을 텐데 뭐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용도 폐지되는 건 더 이상 그렇게 쓰지 않은 기반 시설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반 시설과 교환을 위해서 각각의 이제 가격을 낼 수 있거든요. 그때 평가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죠. 시가 참고용으로 하는 거고. 조세, 우리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부과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를 하잖아요. 왜요? 공시지가 평가하면 옆에 있는 땅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도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유세 산정 목적으로 그밖에 상속과 증여 목적으로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내 재산의 가치만큼 지분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죠. 현물 출자, 부가세, 우리 건물 등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뭐 국민평형 8호 이상인 경우 해당되고 그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도 이 부가세가 항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붙게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가를 이렇게 공급하잖아요. 상가는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되어 있죠. 갖고 있는 대지 지분도 있고 건물의 전용 면적도 있고 그러면 상가 분양가가 10억이었잖아요. 10억 중에 건물 포션은 얼마냐? 건물 포션이 4억이면 그 4억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목적, 산출 목적의 조세 목적의 평가를 하면 이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공급되고 있는 그 가액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건물 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죠. 개발부담금 우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렇죠? 개발 통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그렇죠? 정상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익의 뭐 20에서 25%, 20에서 25%의 차익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그럼 이 개발부담금 목적으로 평가한다 함은 개발하기 전에 있는 토지를 평가하고 개발한 후에 토지를 평가한다는 얘기죠. 보상, 강제로 내 땅을 갖고 가려고 할 때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럴 때 토지도 평가하고 건물도 평가하고 아까 이제 건물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옮기는 비용도 평가하고 영업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영업보상도 해주고 경작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농업보상도 해주고 그런 것들 전부 다 보상 목적이죠. 현금 청산, 현금으로 정리하겠다 이거죠.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은 분양 신청하라고 했는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주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는 게 현금 청산이에요. 택지비, 자 강남 3구 특정한 몇 개의 지역 외에는 지금 분상제가 다 해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상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선 분양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팩터는 택지비거든요. 이렇게 강남에 원베일리라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아파트를 막 올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8호제곱미터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23억이 나왔어요. 23억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분상제에서는 토지비는 얼마고 그 중에 건물은 얼마고 그 다음에 가산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분양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분양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도입했는데 이때 건물은 표준건축비를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있고요. 가산비는 법률에서 어떤 항목은 가산비로 인정해 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결국 분양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는 이 토지 가격이거든요. 이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게 택지비 평가예요. 소송, 법적인 다툼이 있는 거죠. 임대료를 내랴, 혹은 임대료 대부분이 이제 부당이득 반환에서 많이 나와요. 부당이득 반환. 네가 부당하게 이익을 좀 얻고 있다. 내 땅을 마음대로 임대료도 안 내고 쓰고 있다. 반환해줘라. 그럴 때 임대료의 평가하기도 같이 하라. 또 보상금에 대해서 나 그 돈 받고 나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에서 평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상을 여러 번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협의 평가도 하게 돼 있고 수용 재결, 이의 재결 쭉 가는데 3번까지 평가했는데도 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합의할 수 없다. 그러면 보상금 증가함 청구 소송을 해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소송 평가가 이어지겠죠. 예, 자, 이런 계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 요 섹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여러 번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단적인 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표준지로 정해져서 표준지 평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내가 이제 그 땅 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담보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돈 안 갚으면 경매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 땅이 또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 또 양수도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그 조합원 분담금을 내고 새로 입주하기 싫다 그러면 현금 청산도 평가해야 되고 거기에 또 동의하지 않으면 보상 평가도 해야 되고 소송 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평가가 하나의 부동산에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특정한 사례를 예시를 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감정평가 목적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목적을 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감정평가의 목적이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예. 목적에 따라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그 법률에서 규정된 어떤 방법이 적용되고 어떤 조건이 부과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설명드린 거예요. 감정평가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문제를 풀 때도 왜 도대체 감정평가를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뭐 보상평가 의뢰를 했다, 담보 목적으로 평가 의뢰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가 목적에 따라서 평가액은 바뀔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담보평가하고 그다음에 시가평가 혹은 경매평가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 부동산을 담보 목적으로 100억을 평가했는데 경매를 평가하면은 이렇게 이제 110억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도대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평가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냐? 목적이 달라서인 거죠. 예, 이거는 그 물건을 담보로 쓰려고 하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좀 평가해 주면 안 되겠니 했을 때 이제 한 100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매는 이거 모든 사람이 입찰할 수 있게 처분하고 싶어. 적정 가격을 받고 그러면 경매 평가는 오히려 매도자 측면의 가격일 수 있고 담보 평가는 나중에 이 물건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체납돼서 경매를 통해서 회수할 때 최소한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약간 보수적인 측면의 가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목적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가치 다원론이라고 불러요. 한 물건에 대한 가치가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3방식 7방법으로 돼 있고요. 이제 우리 실무기준 개정 TF에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1, 2년 지나고 나면 더 많은 방법이 들어올 여지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2년 내에 최소한 2년 내에는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뒤로 가면 이 내용이 또 바꿔지고 또 더 복잡해지고 더 많아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감칙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방식 7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교 방식, 비교하는 방식, 뭔가와 비교하는 방식, 원가 방식, 뭔가의 비용 기준으로 해서 추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수익을 기준으로 추산하는 방식, 이렇게 수익 방식 3가지가 있고요. 이 비교 방식인데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서 내 자산의 가격을 구하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들어가요. 거래 사례, 거래된 가격과 비교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임대료를 구하려고 하면 임대 계약을 맺은 사례와 비교해야 되겠죠. 그럴 땐 임대 사례 비교법, 가격을 구할 땐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평가할 때만 적용되는 특정한 방식,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정한 방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일본에서도 공시지가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 공시가 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산식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이런 건 뒤쪽에 감정평가 방법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원가 방식에서는 가격을 낼 때는 원가법이라고 부르고 임대료를 낼 때는 적산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적산이라는 건 뭐 쌓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임대료 평가 방법 공부할 때 대충 나오겠지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임대를 구할 때 여기 경비는 얼마큼 드니?
또 최소한 받아야 될 돈은 얼마니?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필요한 항목들을 합산하다 보면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임대료다 이런 취지예요. 예. 원가법도 마찬가지죠.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뭘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 얼마고 거기에 또 딸려져 있는 부대 비용은 얼마고 공사 비용 얼마고 이런 것들 다 합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가 방식에는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환원법은 또 가격일 때는 수익환원법 이렇게 부르고요. 임대료일 때는 수익분석법이라고 부르는데 수익분석법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수익환원법은 너무 자주 쓰이는 거죠. 그래서 크게 3방식 7방법이 있다. 원가 측면, 시장 측면, 수익 측면. 예, 그래서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 거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총 6개인데 뭐에 하나만 더 붙는다고요? 예. 비교 방식에서 공시가 기준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정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 방식에 해당된다. 왜? 표준지가 있으면 우리가 대상 토지가 있는데 표준지는 거래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사의 비교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표준지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고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과 우리 토지를 비교하는 방법이 공시가 기준법이거든요. 거래되진 않았지만 표준지와의 비교 과정을 거치니까 이거를 비교 방식에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3년등가라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거 이론 기본 강의 들으셨으면 설명 들었을 건데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 그 다음에 시장에 어떤 특수한 조건이 붙지 않고 어떤 제한사항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격은 거의 유사하게 수렴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대부분 수렴하게 돼 있다. 가격은 3년 등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거 이제 펜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었는데 이런 측면이에요. 네. 지금 펜션을 준공을 했어요. 그 준공하는 절차는 어떻게 토지를 산 다음에 그렇죠? 공사를 하고 그렇죠? 토목공사라는 건 이제 토지를 다듬는 작업이잖아요. 평평하게 만들고 산이었으면 깎고 이런 거. 그다음에 건축하는 공사. 이런 거 거치게 되면 이제 펜션이 준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가법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땅은 얼마에 샀고요. 토목공사하는데 얼마큼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데 얼마큼 들었습니까? 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더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 순간에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시차를 가지고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먼저 투입한 돈은 그렇죠?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적정 이자, 뭐 적정 이윤 뭐 이런 것까지 더해 가지고 원가적으로 이렇게 추계하는 게 이게 원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준공되고 나면 우리만 펜션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경쟁 펜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작년에 1년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그렇게 지은 펜션은 우리랑 비교했을 때 쟤는 최근에 얼마큼 거래되는가 그거와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수익 방식은 그게 이제 비교 방식이고 수익 방식은 펜션 임대 수익인데 펜션이라는 거는 계속 펜션을 이제 누가 거기 방문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고 한 달에 이제 수익이 얼마큼 발생하고 있고 펜션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비용, 기타 물품을 제공하는 비용 이런 게 얼마큼 드는지를 다 계산해 갖고 그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펜션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게 수익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게 내가 매수자든 매도자든 한 사람 입장에 되어보면 내가 만약에 매도자라고 하면 이 펜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들었던 비용 이하로 판다면 완전 손해죠. 그렇죠? 나는 최소한 내가 들었던 비용만큼 이상은 받고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매수자 입장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 이만큼 들었대 10억이 들었대요. 근데 15억을 달래요. 5억을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가보다. 그러면 내가 그 옆에다가 차라리 펜션을 지금 만들면 10억 정도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원가보다 너무 초과해서 거래 가격을 줄 용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익 가격 측면에서 보면 팔려는 사람은 이 펜션을 앞으로 이제 운영했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올지를 쭉 계산해 보니까 이 펜션의 한 수익 가치가 11억 정도 돼요. 그러면 팔려는 사람은 11억 이하에서는 팔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고들을 다 종합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원가가 참작되고 수익이 반영된 가격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방식의 가격이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게 이제 3방식에 의한 접근과 가격 3면 등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련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어떻게 라고 하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 그게 이제 주된 감정평가 방법, 메인 평가 방법이거든요. 예, 그거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장가액과 비교해서 비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강제사항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어느 하나의 방법만 쓰지 말고 다른 방법도 써서 그 내가 산출하는 가격에 균형이 맞는지를 검토해라.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이런 합리적 검토가 불가능해 예외를 인정받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 단서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서 합리성 검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 사항의 확정인데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를 제가 3개 쳐드릴게요. 네. 여기서부터 감정평가 실무가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준가치. 자, 근데 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도 여러분 앞으로 2년 기간 내 수험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엄청나게 또 내용이 또 달라지고 또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2년 내에 수험 생활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준가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기준가치에 대해서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써 있죠. 특수한 어떤 상황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어떤 감정평가 보고서는 시장가치를 낸 보고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사유가 있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게 그럼 어떤 게 시장가치 외의 가치입니까? 라고 해서 어떤 건지는 어느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제 실무기준 개정 작업이라는 게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나는 투자 목적으로 이걸 평가하고 싶다. 투자 가치 뭐 그렇죠? 나는 뭐 이게 재무적 목적의 공정 가치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쭉 있을 거예요. 시장 가치, 외 가치 이런 것들. 핵심은 기준 가치란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인데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추계하는 게 원칙이다. 거기까지 일단 기억하면 되고요. 시장 가치의 정의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통상적인 시장, 그렇죠? 통상적인 시장. 뭐 특수한 시장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도 충분하고요. 공개가 돼 있어야 돼요. 짬짬이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고 정통한 당사자예요. 그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당사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거래하는가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이기 때문에 경매는 엄밀히 말하면 파는 사람은 사실 팔 의사가 없는데 강제로 파는 거잖아요. 강제 매각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거래는 아닌데 그냥 관행적으로 시장 가치를 쓰고 있긴 해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태도로 거래를 할 경우에 성립된 가격이 아니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most probably 되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가장 그럴싸한 가격. 그게 이제 시장 가치의 정의입니다. 요 시장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볼 수 있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뢰인이 시장 가치 말고 다른 가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세 번째, 목적. 어떤 목적.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 통념에 비춰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써드리면 예를 들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택지비 평가는 아까 분양가 상한제하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였잖아요. 그렇죠? 택지비 평가할 때 어떻게 돼 있냐면 규정에 이게 현재는 이렇게 막 쭉에서 어떤 아파트 부지가 말이죠. 특별히 이제 시 외곽인 경우에 더 지방인 경우에는 아직 여기가 뭐 저기 이 경사도도 많고 막 아직 여기에 이제 건물들도 많이 있고 펜스도 막 쳐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택지 평가할 때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이 지상에 있는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착공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그러니까 아파트 예정 부지를 전제로 해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 예정 부지를.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상태로 그냥 평가를 해줘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의뢰인은 4개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필지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 도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요. 요거를 단독으로 평가하면은 사실은 혼자서 쓰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땅인데 얘하고 묶어갖고 같이 합병해서 쓰게 되면 아주 유용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의뢰인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예, 뭐 여기 필지를 단독으로 평가하지 말고 얘하고 합병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느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나 특성에 비해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중에 우리 기준가치 넘어가서 감정평가 조건하고 거의 연결되는데 시장 가치가 되려면 특별한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예. 이 나머지 시장가치 외가치는 어떤 조건이나 전제가 붙었을 때 나오는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가치 외가치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이론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짚고 넘어가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뭐 너무 자연스럽게 혹은 큰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 평가에서는 뭘 하게 돼 있냐면요. 합리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게 돼 있어요. 예. 합리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준 시점은 그 감정평가액이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출렁이잖아요. 1년 전에 아파트 가격은 지금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년 전에는 그 가격이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의미가 있는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는데 밑에 단서적에 보면 기준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격 조사는 그날 했지만 한 달 전으로 앞당길 수도 있고 한 달 뒤로 앞당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가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준 시점은 과거일 수도 있고 소급 평가죠. 예. 미래 어느 시점 이거는 이제 미래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평가할 수도 있다. 기준 시점. 그런데 관련 규정에서는요. 일반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장 조사 완료일로 하고요. 별도의 제시가 있으면 그 별도 제시된 날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적 평가라고 해서 표준지나 보상에 대해서는 날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표준지는 매년 1월 1일이고요. 협의할 목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은 협의 성립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30일 날 평가하잖아요. 예, 평가를 이때 해요. 가격 조사를 하고요. 그럼 언제 협의할 거냐면 8월 30일 날 협의한다고 쳐봐요. 이때 소유자하고 LH하고 협의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 평가를 하지만 LH에서 평가 의뢰를 어떻게 하냐면 8월 30일 날을 그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해요. 그래서 여기 협의 성립일이라는 게 협의가 성립된 걸 확인하고 나서 정하는 게 아니고 언제 협의할 것이다라고 정해서 알려주면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결, 협의에 대해서 불복해서 난 다시 한번 행정 심판을 받겠다. 그럴 때 하는 게 수용 재결. 수용 재결도 마음에 안 들면 이의 재결이 있는데 두 번의 평가에서는 전부 다 수용 재결일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기준 시점을 정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거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률인데 이거는 종전자산이라 하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을 의미하거든요. 그거를 평가할 때 다시 말하면 내 지분을 평가하는 거죠. 내 지분, 내 권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 권리는 얼마큼 되는지, 내 지분은 얼마큼 되는지 평가할 때 그때는 반드시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 시점으로 정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날을 정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 과거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다음에 비로소 종전자산 평가를 하니까 평가는 인가 고시 이후에 한 달, 두 달 뒤에 있지만 한 달, 두 달 전에 있는 시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평가 조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별이 이제 세 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가치하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될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조건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 조건이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현재 그 평가하는 기준 시점에서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 우리가 당연히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 그 평가하는 시점에서 뭘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토지나 또 어떤 자산에 그 부과되는 또 부담해야 되는 공법상 제한이 무엇인가를 보고 당연히 평가하게 돼 있죠. 그렇죠? 서울 도심에 있는 어떤 토지는 상업적이니까 빌딩을 올릴 수 있는 땅이고 저쪽에 있는 밀양에 있는 저 임야에서는 묘지로밖에 쓸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은 그 토지가 현재 받고 있는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 시점에서의 평가는 기준 시점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그때 현황은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 사항을 현재와 다르게 상정해서 평가할 때 그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조건을 붙여야 될 사유가 있잖아요. 예컨대 이용 상황이 내가 가봤는데 어떤 땅이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근데 지자체한테 문의해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 땅은 경작밖에 못하는 땅인데 불법으로 창고를 지었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상 평가할 때는 불법을 용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은 농경주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조건이 붙는 거죠. 그렇죠? 이용상 현재가 다르잖아요. 근데 공법상 제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제주 어떤 관광단지에서는 어떤 부지에 대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그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줘요. 기존에 뭐 60%였는데 80%까지 호텔을 지어. 대신에 80%에 해당되는 그 용적률로 인해서 늘어난 토지 가치의 일정 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해라고 조례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0%에 해당되는 토지 가치를 내야 60% 용적률의 토지 가치와 비교해서 그 차액의 일부분을 기부 체납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60%지만 장래 80%가 될 걸 전제로 해서 평가해야 되니까 역시 공법상 제한을 달리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땐 이런 것들이 다 평가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어떤 자산의 가치가 형성될 때는 이용사항과 공법상 제한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한다든지, 그렇죠? 실제 이용사항은 뭐였는데 A였는데 난 B로 보겠다 이런 거.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는데 그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세 가지. 아까 저랑 똑같아요. 시장가치, 외가치 평가할 때랑 똑같아요.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의뢰인이 요청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목적이나 특성에 비춰서 사회 통념에 비춰보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1번, 2번, 3번 중에 1번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누가 딴지를 걸겠어요. 이거는 상관없고 의뢰인이 요청한다든지
목적이나 특성에 비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건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그 조건이 적법한지 합리적인지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거예요. 실무 기준에서는 조건이 부과된 감정평가를 할 때 반드시 그 조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왜 조건을 부과했습니까? 그렇죠? 조건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고 실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해당 감정평가에서 낸 감정평가액은 그 조건을 전제로 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어요. 기재하지 않으면 감정평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성실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평가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는 반드시 조건의 그 3번이 해당되는 제일 중요한 거죠.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다만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써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습니까?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이냐, 시나리오냐. 근데 우리가 허가, 인허가 여기에 골프장에 허가가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판단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지자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자체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 지자체에 권한이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지자체가 내줄 것 같아요.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라는 인허가와 관련된 조건을 붙이는 건 굉장히 리스크하죠. 그래서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하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붙이고 싶다 그러면 그런 행정조건을 부과할 때는 가급적 컨설팅 보고서를 내주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컨설팅 보고서는 이거는 감정평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평가 조건은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법령에 다음과 같이 이제 돼 있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요 내용들은 뒤쪽에 넘어가면 다 나오니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평가 원칙을 정리하면 시장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다. 시장 가치를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요건에 그런 경우에는 그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그 사유가 충분해야 된다. 자, 현황 기준 원칙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에서의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 특수한 경우로 가정하고 싶다. 그러면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조건부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현황 기준 할 때 아까 저희가 이용 상황하고 공법상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현재 이용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죠? 불법적인 이용은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고요. 일시적인 이용은 아니 누가 강남 한복판에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작하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용을 현재 이용상으로 보진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용 등 최유효 이용에 미달한다. 그러면 그 일시적인 이용이 아니고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얘기고요. 불법적이다. 그러면 합법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문제는 뭐냐면 불법적인 이용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를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썼으니까 그걸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채석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돌을 다 캐낸 다음에 원상 복구를 해야 돼요. 근데 현재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현재는 채석장으로 쓰고 있죠. 그러나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적인 이용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이용이 아니 빨리 원상 복구해야 돼. 원상 복구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뭐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면 이때는 오히려 임야의 가격보다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임야로 만드는데 일단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데 합법적인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감안한다, 차감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는 물건 하나하나별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10필지다 그러면 각 필지별로 가격을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개별로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나라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감정평가에서는 단독주택 총액을 내는 게 아니고 건물은 얼마, 토지는 얼마 이렇게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별로 평가한다는 게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인데 이 원칙에 예외가 있는 거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할 수도 있고요. 묶어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구분해서. 어떤 경우는 산을 평가해야 되는데 산 전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일부분만 평가할 때도 있어요. 부분 평가. 그래서 이 세 개념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일괄 평가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두 가지 요건입니다. 일체로 거래되거나 아니면 물건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그런 경우. 이거 이제 적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둘 이상의 획지 또는 필지를 일단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를 묶어갖고 그 지상에 건물이 하나 있다든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파트는 한 개로 거래가 되고 토지와 건물은 불가분의 관계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산과 그 다음에 산 속에 있는 그 나무를 평가할 때 누가 나무만 별도로 평가하고 산을 평가하고 그런 경우보단 대부분 산과 나무를 묶어서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일괄 평가라고 부르고 구분 평가는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런 케이스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비금친 부분은 도로로 쓰고 있고 여기는 대지로 쓰고 있어요. 얘하고 이용 상황이 다르고 가치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분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긴 나중에 도로로 만들 거야. 그게 얘기는 도로 예정 부지인데 도로 예정 부지에서는 뭐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과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가치를 달리하거든요. 구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 부분과 기존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건물이 이렇게 1층 이렇게 있었어요. 1층, 2층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3층 이렇게 올려서 3층을. 그렇죠? 1층과 2층은 1990년에 지었고 3층은 2023년도에 건축했다고 하면 1, 2층하고 3층하고 건물 가치가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구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평가는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으니까 한 필지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한 필지 일부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토지 중에 이만큼만 아파트 부지에 들어가서 이 부분만 보상 평가해야 되는 경우에는 부분 평가긴 한데 요때 요 비금친 부분만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지 않고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면적만 이걸 적용해요. 어쨌든 요 부분만 평가한 거기 때문에 그걸 부분 평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처럼 토지나 건물이 이렇게 일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 또는 건물만 평가할 때 부분만 평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우리가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어쨌든 원칙은 개별 물건 기준이고요. 일괄 평가나 구분 평가나 부분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일괄과 구분은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첫 시간에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